예, 조금 전 보신 것처럼 12상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최종 수사 결과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와 최초의 계획 시점을 밝혔습니다. 네, 관련 내용들 스튜디오에서 사회부 이채연 기자,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조은석 내란 특검이 직접 이제 180일 동안의 수사 성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조은석 특검이 오늘 직접 브리핑에 나서서 그간 수사팀이 밝혀냈던 이 내란 사태의 진상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공식 수사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조 특검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공개 브리핑을 통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비상 계엄의 구체적인 동기나 계획 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검팀의 최종 판단과 근거가 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을 했습니다. 당초 올해 초 내란 수사가 진행되던 상황만 보더라도요.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한 게 계엄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었는데 이보다 최소 1년 이상 더 이른 시점에 이 계엄을 구상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발견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취임한 지 반년도 안 된 2022년 7월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진술도 특검이 확보를 했고요. 예. 심지어 2022년 11월 그 관저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던 내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듬해 2023년 10월경부터 이 계엄군을 지휘한 군 장성들 인사가 이뤄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특검은 보고 있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2023년 10월 이 군 장성들의 인사가 이뤄지면서 본격적으로 계엄 준비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이나 노상원 전 사령관이 계속해서 계엄 시 이제 진압군에 대한 논의를 이때부터 했고 특히 노상원 수첩에 적혀있던 군인사들이 이후 논의대로 2023년 10월 인사에 그대로 반영된 점 이런 것들을 좀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2년 7월 또 2022년 11월 본인이 취임 뒤에 이런 계엄에 대한 어떤 일종의 구상, 내심이 있었다고 보이고 이후 2023년 이듬해죠. 10월 군장성 인사가 이뤄지면서 준비와 모의 단계가 시작이 됐다. 이후 2024년 3월, 그러니까 지난해부터는 계속해서 여소야대 전국이 펼쳐지면서 인력들을 차출하기 시작하고 무인기 작전들을 강행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계엄을 강행하게 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조은석 특검이 오늘 얘기했던 것 중에 군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제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 독점 유지를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계엄의 목적도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선 결과가 반국가 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 기획을 하게 된 것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심지어 한동훈 전 대표를 체포조 명단에 또 속해 있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은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세력을 척결하고자 했던 걸로 보입니다. 오늘 조은석 특검이 브리핑했던 내용 중에 과거 전두환 또 노태우 씨의 군사 반란을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에는 이 최종 발표가 마무리되고 질의응답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질의응답에서 나오고 있는 속보도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좀 눈에 띄는 내용은 사실 당초에 이 계엄의 어떤 동기 중에 하나가 김건희 씨가 아니겠느냐, 어떤 뭐 어떻게 연루가 돼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추측들도 있었는데 관련해서 내란 특검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인이 안 됐다, 당일에 행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군요.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마지막 퍼즐 중에 하나였던 게 이제 바로 이 대체 계엄을 왜 선포했는지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여전히 의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특검이 사실 이제 지난해부터 민주당에서의 김건희 특검 추진 상황이라던가 뭐 무혐의 검사 탄핵 같은 것들이 이제 계엄의 시작점이 됐다고 보고 수사를 해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방어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자 이 계엄이라는 걸 일으킨 촉매가 됐을 것이라는 분석은 계속해서 나와났는데 오늘 특검팀이 밝힌 바에 의하면 대통령과 함께 관저 모임을 가졌던 사령관들을 다 불러 조사했지만 김건희 씨가 여기에 참석하거나 관여했다는 사실을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권력 독점 유지
나머지 목적에서 본다면 당연히 본인의 배우자의 사법 리스크 해소는 들어가 있다, 포섭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특검 마무리 국면에서도 전해드린 바 있듯이 김건희 씨가 국정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은 계속 드러나 있었잖아요. 예. 윤 전 대통령과 정치적인 공동체로 움직이면서 이 자신의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던 의혹, 이런 것들이 아직 완전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진 않은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김건희 사법 리스크는 계엄에 있어서 유일한 원인이라고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계엄을 선택하게 만든 동기 중에 하나였다는 점은 저희가 법적인 분석 모두에서 좀 부인하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예, 이채영 기자가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최종 수사 결과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주었는데요. 지금 조은석 특별검사가 사실 특검이 출범하고 나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종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러저러한 내용들을 다 짚었는데 직접 최종 결과를 발표한 부분에 대해선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네, 이 사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정사의 가장 중요한 형사사건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 만큼 직접 특검이 국민들한테 설명할 의무가 있고 그 설명에 대한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직접 소상하게 결과를 제시하겠다라는 의미로 직접 이제 발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을 거치면서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이라든가 대통령의 비상대권의 한계라든가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의 어떤 제한 사항이라 이런 것들이 헌법적 가치로는 설명이 됐지만 형사적인 법정에서 형사법적인 법리로서 설명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국민들을 향해서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사실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라는 것을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에 섰다라고 보이고요. 실제로 이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이 실제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느냐 아니냐, 비상대권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권한 내에 있느냐, 우리가 초기에 굉장히 많은 논쟁을 가졌지만 결론적으로는 수사의 결과는 비상대권을 행사할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종의 정치적인 목적과 본인의 세력을 반대하기 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명분으로 이렇게 권력의 도구로 활용했다라는 점을 직접 특검이 설명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 설명한 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그에 대한 어떤 동의를 구하는 절차라고 보입니다. 예, 사실은 이 사안 자체가 이제 워낙 이제 정치적인 부담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진행이 됐고 규모도 상당히 컸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이제 당초에 사초를 쓰는 자세로 수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오늘 발표만 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 달성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미진하다라는 의견도 다수 있지만 하지만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수사 인력 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을 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기록으로 일부 제시될 수 있는 이 수사기관이 수사의 결과로서 국민들에게 보고할 각 행위자들의 행위라든가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 여하라든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불법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를 묘사할 수 있음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기소가 됐고 또 일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또 다수의 사람들은 법원의 심판대에 오르게 한 성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내란죄로 기소를 하고 기소를 유지하는 부분 그리고 현직 대통령상 역사상 최초로 이런 일반 이적죄로 기소하는 어떤 중요한 사건을 이제 담당하는 부분 그리고 실제 국무위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를 확대해 나감으로 인해서 실제 국무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의무와 책무에 대해서 묻는 과정들을 거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갈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 일부와 관련해서는 신병 확보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더 구체적인 수사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부분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계엄이 1년이 지난 상황이고 특검이 출범하고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지금 어쨌든 뭐 재판도 진행 중이고 있고요. 또 남은 역할도 분명히 남았는데 앞으로는 좀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도 한번 같이 짚어볼까요? 네, 오늘 박지영 특검보가 이 내란 진상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로 내려진다고 보인다. 이렇게 예. 말한 바 있거든요. 저희가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한 첫 사법부 판단은 아직 한 건도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먼저 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8분 흥선을 좀 넘은 상황이고요. 이 남은 증인 신문을 거쳐서 오는 29일 윤 전 대통령과 나머지 김용현
전 장관 또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이 피고인들과의 사건 재판 병합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이죠. 내년 1월 9일에는 1월 초에는 변론 종결 절차가 마무리될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특검팀의 구형 또 최후 진술 절차 밟는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되고 2월에는 또 이제 법관 정기 인사가 있기 때문에 2월 안에는 선고를 내는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뭐 예상대로 저희가 이제 올해 안에는 나오지 않겠냐 싶었는데 좀 해를 넘기게 됐고요. 이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기 때문에 구형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이제 구속 기한이 다음 달 18일로 만료가 되는 만큼 이 선고 전에 풀려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현재 내란 특검팀이 구속영장이 한 차례도 발부되지 않았던 외환 혐의로 추가 구속을 법원에 요청해둔 상태라 이 부분에 대한 법적 판단도 기다리고 있고요. 일단 윤 전 대통령 이거 말고도 지금 이적죄라던가 체포방해 혐의라던가 위증죄라던가 내란 특검에서만 지금 4번의 기소를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현재 이제 여죄 같은 체포방해나 비아폰 혐의 같은 것들은 심리가 마무리된 상황이고 현재 계엄 선포문 사후 부서 혐의라던가 국무회의 심의 방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리를 착수한 상태고 일반 이적 사건은 이제 막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국헌 문란의 목적의 폭동이 입증됐느냐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윤 전 대통령보다 앞서서 한덕수 전 총리가 먼저 다음 달 21일에 선고가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요. 나머지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경찰 수뇌부 재판 구형도 줄줄이 이어질 텐데 앞서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만큼 이 기준을 좀 삼아서 계엄 가담 정도나 책임 같은 걸 따져서 양형 사유를 결정할 전망이고 나머지 지금 수사를 통해서 고발 사건 가운데 미처 처리하지 못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수본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 계엄 동기에 관해서도 어쨌든 특검이 발표를 했고 계엄을 구상한 시점에 대해서도 이제 특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범죄의 동기,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정당한 목적이 있었는가 또는 권한야무용 목적으로 했는가는 유무죄 판단을 가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 과정에서 실제 부정선거와 또 반국가 세력에 대한 척결을 위하여 또 국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알리기 위한 계몽적인 목적으로 임의적으로 실행할 의사가 없이 상징적인 의미에서 선포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 주장은 이미 인용되지 않은 주장으로 알려지고 있고 나아가서 그렇다고 한다면 부정선거나 반국가 세력 척결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과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한다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절차를 완벽하게 위반했다라고 법률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정당한 행사가 아닌 불법적인 행사이고 나아가서는 내란죄라는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측면에서 이미 선언적인 의미에서 계엄 목적으로 이렇게 선포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미 1년 전부터 수개월 전부터 상당한 준비와 실행 하에서 계획적인 범죄를 했다라고 한다면 양형도 높아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죄의 어떤 확증까지 갈 수 있는 중요한 동기를 특검에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준비 시기 등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검도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엄을 준비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앞선 수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폰 메모 등 객관적인 물적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24년 4월 총선 훨씬 전부터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 이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오후 2시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는데 다만 오늘 선고되는 부분은 이 내란을 모의했다는 혐의는 아니고요. 이제 본인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만들기 위해서 이 군사 정보를 빼낸 혐의, 또 진급 청탁을 대가로 해서 금품 수수를 받았던 혐의, 이 두 가지 관련해 가지고 1심 선고가 나오는 겁니다. 다만 내란 특별검사가 재판에 넘긴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나오는 1심 선고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12.3 내란의 비선기획자로 지목이 돼 왔고 오늘 이제 조은석 특검도 직접 발표를 했던 것처럼 노 전
전 사령관 수첩 내용을 근거로 해서 실제 계엄 준비와 모의,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이뤄졌다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현재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이 재판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이 본류격인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돼서 마찬가지로 다음 달 변론 마무리 절차를 거쳐서 선고 수순으로 가닿을 전망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 또 나아가서 이제 다음 달에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도 있는데 이 관련자들의 선고는 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한덕수 전 총리의 사건은 형사법적으로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란죄의 유무죄 판단일 뿐만 아니라 양형 기준도 설시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재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불법성은 명확하게 인지를 했으나 내란죄의 성립 요건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처음 있는 이제 1심의 판결 선고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현재 방조범으로 기소가 되어 있고 또 예비적으로 이제 공범으로 기소가 되어 있는데 이 방조범이라는 건 내란죄의 정범이 성립해야 방조범도 성립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유죄가 판단된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이하 주요 임무 수행자들도 마찬가지로 내란죄 성립 가능성 유죄가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국무위원들 다수가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과 예를 들면 김용현 전 장관도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현재 한덕수 전 총리의 구형은 15년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형사법정 1심 재판부에서 이 행위와 관련한 양형 기준을 어떻게 설시해서 이 정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이 정도의 역할 가담을 하고 이 정도의 어떤 방조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양형을 몇 년형으로 할지에 대해서 이게 하나의 어떤 기준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징역 10년 이상이 나온다고 한다면 더 중한 역할을 하거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가담했다라고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양형은 수십 년형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도 30년 이상, 50년 이상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실제 유무죄 판단과 그 양형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서 최종 결과를 브리핑을 했고 이후에 이제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있는데 속보를 통해 전해드리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 직후인 12월 3일로 이제 비상계엄일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개입을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자면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로 비상계엄일을 정한 이유가 미국의 대선 직후로 정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조은석 특별검사가 조금 전 밝혔다는 속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내용을 좀 이어가 보자면 특검팀에서 어쨌든 외환 혐의를 수사를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이제 처음을 기소하지를 않았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내란 특검이 법원에 또 한 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상황인데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는 23일로 잡혀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범죄의 중대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고 관련해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추가 구속영장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입니다. 오늘 특검에서도 설명하는 것이 국가상의 어떤 위기를 도발해서 초래한 이후에 이것을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어떤 범죄로 넘어가서 전 세계적인 평화를 깨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완전한 평화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시도이기 때문에 형법에서 내란죄 다음으로 굉장히 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 실제로 이와 관련한 다수의 어떤 군사 관련자들의 진술과 내부 문건과 관련된 물증들이 제시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구속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반 이적죄로 현직 대통령이 기소되는 일은 초유의 사건입니다. 과연 국방의 어떤 의무를 다해서 국가를 지켜야 되는 대통령의 국방의 어떤 통수권자가 오히려 도발을 해서 전쟁 위기를 도발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정하기 어려운 중대인 범죄인 만큼 혹여라도 소명 가능성이 낮다라는 판단을 제거한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증거를 제시해서 영장 발부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내란 특검에서 이제 좀 특이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 이제 재판을 중계했다라는 점인데 앞으로 있을 법원의 판단에 이 당시에 어떤 이
법원에서의 이 중계에 담긴 모습들 이런 부분들도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적인 형사 재판은 재판부에 허가 없이는 중계할 수가 없는데 특검법이 명시적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법원의 중계나 이런 것들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와 관련한 내용들은 충분히 중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일 것 같고요. 다만 중계 여부가 어떤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 재판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포교령을 보시더라도 국민의 어떤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언론 출판의 자유마저 제한하는 포고령이 선포된 만큼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었던 범죄 행위인 만큼 법원이나 또 특검법에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가 없고 국민의 또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중개할 실익이 있다라고 본 것 같고요. 이렇게 중개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보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범죄 예방 목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대한 행위이고 이것이 우리 헌법과 헌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위라는 것을 전 국민과 이 세계의 어떤 알림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이런 권력자들의 어떤 비상 대권 시도가 상당 부분 제약되고 의지가 철회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도 중개의 실익이 있습니다. 앞서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들을 직접 신문하는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 곽종근 전 사령관이라던가 아니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상대로 한 증인 신문 등을 봤을 때 이러한 부분도 재판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판결에? 일단 신빙성 판단을 국민들이 직접 보고 느끼셨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일단은 피고인의 반대 신문이 적절하고 그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유효했다라고 한다면 여론이 조금 더 우호적으로 변모했을 것이나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여인형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대통령이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말하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하면서 또 추가적인 폭로가 이어지기도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한동훈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라는 지시까지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홍장원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일부 언쟁도 있고 또 일부는 홍장원에 대한 신빙성을 낮게 보기도 하지만 오히려 더 구체적인 신문이 나옴으로 인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어떤 내용들도 같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직접 신문했을 때의 실익은 다소 낮았다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예. 자, 이렇게 사법부의 판단이 남은 상태에서 조금 전에 이제 특검의 최종 발표가 있었고, 자, 내란 특검에서 근데 이 내용들을 백서에 담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법에 보면 이 종료 이후 10일 내에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거든요. 지금 수사가 굉장히 방대한 갈래로 나눠져 진행됐고 인력만 해도 230여 명이 넘고 또 처리한 사건만 해도 200건이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사 갈래별로 총망라해서 이 계엄 동기와 목적, 수사 경과 이런 것들을 담은 것들을 총망라해서 이제 내란 백서를 이제 일종의 수사 보고서죠. 이런 예, 것들을 예. 만들어서 대통령실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지금 어쨌든 특검 측에서도 그렇고요. 수사 내용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나온 이 주요 증언 같은 경우에도 백서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기록을 공소유지에 활용할 좀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변호사께서 보실 때 지금까지 나온 증언 중 좀 어떤 증언들이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처음에는 이 여론을 바꾸는데 홍장원의 증언이 굉장히 유효적절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뭐 잡아들여라라는 정치인에 대한 체포 관련한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정치인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 감금의 시도가 있었거나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했는데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가장 중요한 증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각종군 전 사령관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군 투입의 목적에 대해서 각 전 사령관이 명시적으로 질서 유지 목적보다는 의원들을 끌어내라. 그리고 의원들의 어떤 의정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을 뚜렷하게 설명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헌법상 근거 없이 제약하려고 했다. 그리고 의회 활동을 저지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헌법적 조치라는 것이 좀 명확해진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여인형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진술을 거부했지만 형사 재판 과정에서 한동훈 등에 대한 체포 감금 지시가 있었다. 총을 쏴서라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명시적인 윤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진술이 거론됨으로 인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국회나 여러 가지 곳곳에 군을 투입했던 목적은 질서 유지 차원이었지 특정인에 대한 체포 감금 또는 이 사람들에 대한 영장 없는 수사 이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증언들이 그 진술들이 이제 명확하게 깨졌다고 보이고요. 이 외에도 경찰이 투입한 목적과 관련해서도 질서 유지 차원이라고 했지만 이 조지호 전
청장 같은 경우는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헌법재판소나 다른 데에서는 하지 못했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요 군인들 그리고 실제 수행 지시를 받았던 명령을 하다란 사람들의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묘사는 재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됐고 특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한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도 좀 함께 지켜보겠고요. 저희 이채연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변호사님과는 저희 통일교와 관련한 질문을 좀 몇 개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경찰에서는 통일교와 관련된 이제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어떤 걸 좀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최근에 이뤄진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강제 수사가 좀 뒤늦었지만 이제 시작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재수 전 장관을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현물과 시기가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통일교에서 집단적 조직적으로 관련한 로비와 청탁을 했는지 그와 관련한 금품 수수를 했는지 그 금품을 수수하는 그 현금과 시기와 관련한 자금 출처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고자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3명에 대한 출국 금지가 이루어진 만큼 기초적인 물증을 찾기 위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증거들이 모두 확보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3명에 대한 진술조사 그리고 뇌물을 공여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한 정치자금을 공여했다라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진술조사도 불가피하고 또 신속하게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2018년에 받았다라는 진술도 나와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 만료 전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 김건희 특검 사무실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겠죠? 그러니까 김건희 예. 특검에 대한 그 압수수색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가지고 이 사건을 왜 수사를 즉시 개시하지 않았느냐, 이첩을 부실하게 한 부분과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가 고발 사건으로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한 수사 보고의 내용이라든가 수사 보고 형태라든가 그 당시에 특검의 내부적인 의견이 실제 그러했는가, 실제 구체적인 단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은폐했는가를 확인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특검과 특검 같은 수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증거를 가져오려면 합법적으로는 우리 대법원 판례가 아주 명확하게 이 수사기관끼리라도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증거를 취득을 해야 압수수색 과정에 증거 능력의 시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의협조, 수사협자로 증거를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위법성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증거를 가져오는 방식으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이와 관련한 수사 기록, 수사 보고서 내용, 진술 조서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입니다. 이번 의혹이 이제 줬다라는 어떤 진술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압수수색하고 앞으로 뭐 진술조사 여러 가지 조사들을 할 텐데 그러니까 줬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것이 진술로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 증거품이 발견이 돼야 되는 것인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어야 되는 겁니까?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증언이 확보됐다고 한다면 이렇게 정치자금법이나 뇌물공여죄 같은 경우는 진술만으로도 기소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진술만으로 기소하는 경우는 1, 2, 3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술이 번복되거나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하는 정황이 등장을 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깨질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진술만으로는 기소하기 어려워서 관련한 객관적인 정황과 목격자들과 이것을 방조하거나 지시한 교사범들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관건이고요. 요즘의 수사는 정치자금법이든 뇌물이든 관련된 통화 내역과 관련한 SNS 내역들 그리고 실제로 이 CCTV라든가 이 장면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진술 확보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개인의 어떤 돈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종교 단체에서 종교 단체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인 사람의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보고 라인을 타고 보고란 정황들이 있을 것이고 그 관계자들의 주변에서 나오는 물증과 진술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문제는 윤 전 본부장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희석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진술이 신뢰할 만한 것인지 번복된 진술이 사실인지 이것을 가려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한편으로는 이제 로비에 쓰인 것으로 지목된 금품 등을 찾는 데도 주력을 하고 있고 특히나 뭐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뭐 개인 금고 등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경찰 수사팀이 지금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서 피의자로 입건을 했습니다. 수감돼 있는 구치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데 들여다볼 부분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뭐 여러 정치인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로비 자금을 제공을 해라. 그리고 통일교회 신세를 지게 해라. 그리고 우리 현안에 대해서 도움을 받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최정점에 있는 총재가 이것을 보고받지 않을 리 만무하고 우리 통일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거론돼서 어떻게 접근하고 이 표현상으로는 어프로치라고 해놨던데 어떻게 어프로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 내역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현금으로 전달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많은 자금들을 어떠한 근거 없이 그러니까 출납 장부도 없이 제공했을 리가 상식적으로는 좀 낮기 때문에 이 총재의 어떤 진술 확보도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총재 주변에 혹여라도 남아있을 수 있는 관련한 정황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설명드릴 수 있고요. 특히 윤 전 본부장 옆에는 재무국장인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 당시 떠올려 보시면 어떤 물건을 주거나 현금을 줄 때 재무국장인 이모 씨가 사진을 찍어 놓는 정황들도 다른 사건에서는 제출이 됐거든요. 이 사건 역시 전달하면서 관련된 정황 증거를 담아놓은 물증, 사진이나 내역들은 분명히 모처에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역추적해서 찾아내는지가 관건이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압수수색을 시작을 했고 앞으로의 수사 방향성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때는 압수수색도 초기 단계의 압수수색이지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더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런 만큼 그 구체적인 어떤 정황들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대해서는 통일교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또 추가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거론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보좌관들, 그 동선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 동선을 추적하는 어떤 CCTV라든가 계좌 내역이라든가 통화 내역이라든가 업무 보고 내용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통일교에 참석했다라고 거론되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그 시점 전후로 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누구랑 같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 통일교 접촉 인사와 관련한 정황 그 대화들이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요. 이런 절차들이 다 진행되고 나면 이제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란 특검 수사 결과를 비롯해서 통일교 로비 의혹 수사 상황까지 짚어봤는데요.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